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이 총선 전에 나오기는 어렵겠죠. 대장동이든 선거법이든. 어렵죠. 사실 대장동은 몇 년짜리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총선 전에 거론할 상황 자체는 아니었고, 그래서 위증 교사에 대해서 지금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법조인으로서 얘기하면 사실 뭐 서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건은 오래갈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면 총선 전에 나오는 게 당연한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꼼수 몇 개만 들어가면 4월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래서 꼼수 어떤 거 등장하는지 좀 봐주세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꼼수 2개 들어갔잖아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변호인 한번 교체했고. 그렇죠. 아니, 이런 중요한 사건에 사건 초입에 변호사를 교체한다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변호인을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미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비가 한번 나갔잖아요. 또 선임이 또 나가잖아요. 예. 보통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변호사를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추가 선임의 형태를 띠지, 종전에 있는 사람이랑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기록을 새로 파악해야 됩니다라는 일이 없어요. 근데 기존 변호사가 남아있으면 이 변호사가 기록 아는데 추가 온 사람은 그냥 알아서 파악하시면서 계속 참여하세요.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룰 수가 없으니까 신뢰관계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를 교체했다고 하면서 보통 해임 잘 안 해요, 변호사가. 근데 중간에 뭐 신뢰관계가 깨졌다거나 뭐 업무 역량이 굉장히 현격히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또 혹시 예외적으로 아주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정치인의 사건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수사 기록을 한번 보겠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형사 사건의 구조를 좀 보시면 되는 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쭉 이제 검찰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법원으로 넘기죠. 그럼 사실 그것만 보고서 방어를 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죄 입증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거는 빼고서 법원에 넘기지 않는 것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것도 지금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불필요한 절차 하나를 껴넣어가지고 시간을 벌겠다. 그러니까 꼼수가 벌써 2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월 뒤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꼼수가 나온 거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으니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결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극구 뒤로 미룬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결백이 확인되면 총선에 유리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리해보면, 일단 이제 대장동, 위례, FC 이쪽은 워낙 많잖아요. 정인이 한 300명 가까이 된다 하니, 이거는 이제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이거는 뭐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이거는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4단계,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백현도 4단계 했다. 이게 정인이 50명이 50명. 그리고 이제 그 2주마다 강규태가 재판하니, 이 이재명 메인 재판은 저는 이제 총선전이 어렵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리 보는 이재명하고 공범자들 재판 결과를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미리 총선전에 가능성이 있는 게, 첫째 논게 되는 김용 재판. 이미 나왔잖아, 1심.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선고할 우리 백현동의 김인석, 정바울 재판이 일일 중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이화영 재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배성희 변호사가 고생해서 불리한 위정교사인데, 여기 4개를 제가 하려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순서 바꿔서 위정교사부터 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 벌써 이재명이가 꼼수 2개를 썼다. 그렇죠. 위정교사에서 꼼수 2개라는 게 이성재 변호사인지 뭐 변호사가 한 명 바꿔버린 거예요. 내용을 잘하는 변호사를 바꾸고, 아예 모르는 사람 넣어가지고, 야, 나 기록 모르니까 시간 좀 달라. 이게 꼼수 첫째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검찰이 증거를 안 낸 원래 수사 기록, 이까지 한번 다시 다 보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꼼수 2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남은 꼼수가 있긴 있죠. 판사 기피 신청. 근데 그거야 하겠나? 김동현이가 자판데 설마 그까지는 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미리 보는 판결 중에 배성희 변호사가 맡고 있는 위정교사는 꼼수에 연발해서 총선전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개의 꼼수를 썼잖아요. 했었죠. 그럼 앞으로 안 쓰겠어요? 그럼 앞으로 뭐 시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극렬히 뭐 이제 늦추기 위해 가지고 꼼수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해보면 다른 게 나옵니다라고 또 몇 명 또 추가로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검찰 쪽 증인에 대해서 하는 것도 느리게 가고,
시간도 그날 못 끝나게 해서 막 질문 사항 엄청 늘리고 소환 안 되게 만들고 내 증인 또 채택되게 만들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쓸 거니까 2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더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실체 진실 유무죄에 대해서도 저쪽 진영에서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미루겠지 뭐 이런 평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배성희 변호사 말에 의하면 1월 8일 날 김진성 씨는 자백하니까 일단 변론은 종결할 거예요. 심리 종결하고. 근데 뭐 공범자라는데 판결문을 먼저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심리 종결한 다음에 이재명 심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재명 측에서 아직도 이게 정인을 확실하게 누굴 하겠다. 아직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1월 8일까지 낼 거고. 근데 실제 검찰은 정인이 둘이만 있으면 된다. 바로 이제 자백하는 김진성 씨하고 그다음에 KBS 최초로 이래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 말은 이재명이가 신청하는 쓸데없는 정인들은 판사가 기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게 원래는 사실 결기 있는 판사면은 그렇게 하죠. 증거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굳이 시간 낭비에 그런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 신청마저 이제 기각시켜 버리는 거는 내 부담이다. 내가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 채택해주고 어영부영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사실 우리 국가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사법 정의를 위해서 일하시기보다 자기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면 국가적으로 비극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언 가치, 증인 가치는 사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쪽에서 얘기한 사람들 이외에는 증인신문 가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옛날에 판결이 다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미 대부분까지 다 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게 검사 사칭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이재명의 직접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재명 변호인 측에 이제 들어보니 이재명이가 제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야, 그때 정지성이 시켜서 위정을 좀 부탁할 걸 왜 내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때 김재선 씨가 자동 녹음이 되고 이게 백현도 압수해가면서 나왔잖아요. 지금 되게 후회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선고하려고 하면 진짜 이게 위정 교사가 놓으면 질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벌금형도 많이 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징역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 위정 교사는 질이 상당히 안 좋죠. 왜냐하면 대가도 주고 그때 경기도 선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마지막 무기가 이화영처럼 판사 불공정해 왜 정인 안 받아주고 끝내려고 해? 혹시 김동현 판사가 제가 알기로 운동권 출신인데 근데 그까지 갈까요? 어떻게 기상천외한 꼼수가 또 뭐 있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판사가 성향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 총선 전에 선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판사라도 그 전에 끝날 것 같으면 기피 신청도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라도? 예, 그 판사라도 뭐든지 왜냐하면 이건 지금 결론에 대해서 법조인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위증 교사는 그 정범이라고 하는 위증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한 사람이 아무리 디펜스를 잘 쳐도 그 사람은 넘어설 수 없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렇죠. 이 야, 사람은 좋네. 통곡의 벽.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내가 위증을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게 녹취가 나와버렸잖아요. 이 사람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구성을 잘 해도 결국은 김모 씨의 그 내가 자백을 한다라는 거 자체를 교사한 사람이 넘어설 수 없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벌금 사안도 아니고 일단 벌금 사안만 돼도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이지만 제가 보기엔 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은 그 정치적으로 생명을 얻었고 대선도 나갔고 이 재판 결과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통해서 가중처벌되는 영역이 그 위증을 통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고 어떤 이득을 얻고 이럴수록 이제 형량이 올라가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사안이다. 그렇죠. 그리고 위증에 관해서는 자기가 여러 사건을 했지만 이렇게 중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위증에 관해서 역사상 실형을 줘야 되는 위증 교사 사건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이걸 꼽겠다. 저도 이게 0.0001% 중한 사건이다. 그죠. 여러 위정 중 이래 봤죠. 이거보다 중한 사건은 꼽기가 어렵죠. 그렇다 봐야지. 예. 그러면 이게 법정 구속이 맞네요. 저는 여태까지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아니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게 이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은 사건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보는 건 4개 중에 역순으로 위정 교사는
정리해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이가 김동연이하고 원수지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 정 안 되면 이게 기피 신청을 하도 끌어보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조회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뭐 추가로 그냥 계속 집어넣을 것 같아요. 뭐 회신 받아야 되는 거 길게 이제 시간 잡아야 되는 증거 신청 방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 그럼 판결 두 번째,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 중에 위정교사 하나 받고요. 그럼 역순으로 계속 보면 쌍방울의 이화영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확인해서요. 제가 수요일 날 김만배하고 최윤길 신진우 부장한테 재판 받으러 갔더니 그 밑에 계장들도 있고 그 검사도 물어봤어요. 우리 것도 이제 종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장 인사 떠나는데 이화영 것도 무조건 선고하고 가겠다. 이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어떻게든 총선 이후로 또 이게 미루게 되니까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사가 유도신문한테 판사가 제지를 안 했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신청했는데 이게 1심에서는 8일, 9일, 1, 2심 8, 9일 만에 기각했죠?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요. 네. 지난달에 27일 날 했습니다. 그럼 저번 달 27일이면 올 15일이죠. 네. 이미 20일 다 돼가는데 대법원에서 결론 안 내려요. 그래서 검찰에서 대법원에다가 이번에 그 신속 결정 요청서를 냈습니다. 검찰에서 뭐냐 대법원에다가 빨리 결정해 주세요. 빨리 안 해주면 우리 기피 신청 받아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법관 이름을 모르겠어요. 6명의 좌파가 있는데 누가 들고 있는지 제가 오늘 대법원에 아는데 다 부탁해놨어요. 이름을 알면 이 대법관 제가 방송에서 계속 깔 겁니다. 아니 20일 동안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곧 나겠죠. 조의대 대법원장 왔는데 이것만 하면 바로 선고 가능하잖아요. 바로 가능하죠. 지금 남아있는 재판이 몇 개 없어요. 지금 2번에서 3번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라도 그 기각 결정 나와가지고 본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충분히 지금 총선 전에 인사이동 전에 마무리해서 선고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진짜 기피 신청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화영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그 구속 기간도 한번 갱신돼서 1년 정도 지금 재판을 했잖아요. 그 판사님한테서 1년을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컷 재판하다가 갑자기 저 판사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1년 동안 그럼 뭐 한 거냐. 그리고 유도신문에 대해서 판사님이 제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냥 형사변호 하는 변호사님들은 웃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변호인 측에서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질문을 자기가 가로막아야지. 왜 자기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가만히 있다 왜 판사님 탓을 하고 1년 동안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재판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라는 게 법정 부부싸움 이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상황이 뒤집어진 건데 우린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쭉 재판했던 거를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거는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8일, 9일 만에 기각 이렇게 온 건데 대법원에서도 끌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남아있는 재판이 많지 않아요. 결론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론이 다 마음속에 있거든요. 판사님도 심증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재판부 인사이동 뒤로 해가지고서 총선 뒤로 아예 날려버리겠다. 이 의도 이외에는 다른 의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화영이가 판사님한테 불만이 없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죠. 부인이 난리치고 그때 민변 변호사가 막 법정에 기피 신청할 때 이화영이는 판사한테 기피 신청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바꾼 거 이게 진짜 황당한 사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판결 2개 살펴봤고 세 번째 하나 더 바로 이제 그 오늘 하는 백현동 김인섭이하고 정바울 있잖아요. 여기 알선수재 지금 70억 받아갔죠. 원래는 이제 20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억 받았고 100억은 김인섭이가 내묻고 100억은 2명 몫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2명이 누군지는 뭐 성남에 지나가는 개도 알겠지. 그게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명은. 그렇게 그럼- 자기가 생각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진술까지 했어요. 이게 만약에 오늘 종결해서 김옥권 부장이거든요. 네. 27부. 네. 만약에 이를 중서 선고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4단계다. 이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깨지죠. 완전히 김인섭이 로비 때문에 4단계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백현동에 관해서는 그 본류 사건이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공직선거법상에 백현동에 대해서는 협박 발언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예. 그리고 김인섭 씨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세 개. 김인섭 씨 사건이 나오면 앞에 두 사건의 결론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첫째로 백현동이 배임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다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배임죄 자체가 법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주장해요.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이거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걸 죄를 묻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고도의 그런 정책적인 결정, 사업적인 결정을 할 때 그게 잠깐 뭐 잘못된 결정을 해서 손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법리가 있는데 그건 법리를 절반만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불법적인 이득에 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하느라고 한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시 배임죄가 되게 쉽게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내용이 있냐. 그렇죠. 여기에 뇌물이나 알선수재가 있냐. 근데 김인섭 씨 사건은 그거예요. 뒷단에 대한 그 알선수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앞에 배임죄도 자동으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살펴보면 김인섭 씨의 존재는 사실 로비스트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77억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종상향 돼가지고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로비가 없었다라고 하려면 이 사업은 말이 안 돼요. 김인섭 씨는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김인섭 씨는 또 외통수인 게 내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로비 명목으로 돈은 받았지만 로비는 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할 경우에는 사기가 돼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특가 사기가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한 2배 정도 높아요. 예.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사기치고서 먹었다라고 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그 영장 청구서 백현동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도 정바울 씨는 지금 다 인정해요. 예. 그리고 김인섭 씨도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 진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1월 중순에 사건 결론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부장판사님께서 그 재판 설계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1월 중순에 그 선고기일을 잡으면 보통 이제 기록을 파악하면서 판결문을 쓰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네, 재판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변론 재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재개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까지 두고 지금 날짜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1월 중순에 선고할 텐데 재개를 해야 되면 그 직후에 그 재개를 해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다시 판결을 하더라도 내가 인사이동 전에 할 수 있는 날짜를 지금 촘촘하게 잡아놓으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고가 나겠구나. 그리고 또 이 김인섭 씨 사건이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직선거법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4단계 종상향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관계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추궁을 당할 때 협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 게 요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그 쟁점이에요. 근데 협박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게 핵심이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비법조인 민주당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단 줄 알고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 법을 너무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고, 협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언 전체가 중요해요. 근데 구조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발언한 게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문제된다고 협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협박이라는 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근데 이 사안의 결정적인 건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따져보세요. 법이 적용 안 되면 나는 국토부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협박이 될 수 없겠죠. 근데 마지막에 협박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아니 협박이라는 건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거는 이 사건 구조나 법을 너무 모르시는 거고, 협박이라는 거는 그냥 그 전체에서 마지막에 그냥 그 기자들이 이게 탁 꽂히는 발언이니까 이게 제목에 달다 보니까 일부가 이게 지금 부각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소장에도 그래요. 이 사건은 혁신도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못 박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공문에서 확인돼요. 혁신도시법에 의한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공문이 중요하게 부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인지 아닌지 이게 아니라 타고 올라가서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의무가 없어요. 그럼 직무유기도 문제 안 되고, 직무유기가 문제 안 되는데 협박이 될 수 없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고 압박감 같은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렸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증언들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와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그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법적으로 넘어간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의 주장은 많이 깨졌다. 신빙성이 많이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지금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의 그 탁월한 분석처럼 요약하면 공문에 그 혁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느냐 질문했을 때 안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의 변호인도 그게 도저히 이제 방어가 안 되니까 황당하게 야 국회에서 정언감정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고발이 없었지 않냐? 고발이 없으니까 관행적으로 그 법이 아니고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외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안 받는다. 처분이라잖아. 이걸 가지고 처벌까지 해가지고 아예 뭐 법리적으로 처벌 못하는 것처럼 황당한 주장하는데 우리 판례가 국회에서 정언하면서 허위사실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이런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저히 저는 못 봐야 안 되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법 조문 자체만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그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분이죠. 처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는 아예 그냥 말 자체도 틀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우리 형사 변호할 때 관련 조문 다 보잖아요. 다 보고서 전략을 세우는데 이 조문 뭐 이번에 신설했나요?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조문이에요. 이미 있던 조문 원래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끌고 오는 건 그만큼 궁색하다. 처음에 본인들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정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와서 그렇게 궁색한 거는 예전에 그 김경수 지사 사건도 비슷해요. 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하는 곳에 나는 없었다. 근데 그때 재판부가 이거 심리해보니까 잠정적으로 결론인데 그 장소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었더라도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법리적 주장 해봐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비적 주장 하라는 거죠.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법조인들은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 예비적 주장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판단이 끝났구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변호에서는 그래서 예비적 주장이라는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양다리 탈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이거 주장 한번 해보고 안 될 땐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으면 3개, 4개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선명성이 떨어지고 신빙성이 떨어지고 믿음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추가를 하는 건 뭐 하나라도 걸려봐라. 이제 이런 취지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이게 자살골로 보는 게 판사가 볼 때 이재명이 허위라도 처리 못한다면 앞에 거 봐. 이재명 말은 허위구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비적 주장 안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그 미리 보는 재판 3개 있고요. 이미 하나 대장동 나왔잖아요. 저는 이 김용 대장동 재판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첫째 대장동의 몸통 구조가 이재명이가 주범이다. 그다음에 그 실제 그 유동규 정은이 핵심이었잖아요. 유동규의 정은은 아주 신빙성이 있다. 믿을 만하다. 이 점에서 김용에 대해서 5년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이재명한테 치명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용 재판. 그다음에 좀 딱 우리 앞에 본 김인석.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김진성. 4개가 이재명한테는 치명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변론을 봅니다. 그렇죠. 사실 한 개만 있어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내려와야 될 사건인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뭐 방탄을 쳐가면서 시간을 뒤로 빌고 이러는 동안에 국가가 진짜 휘청하고 이게 이 부담이 모두 국민들에게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결론적으로 시간은 느릴지 몰라도 결론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김용 씨 재판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자면 뭐 김용 씨를 공격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뭐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판결 보고서 이제 다 확인이 됐잖아요. 김용 씨 진술은 다 진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김용 씨는 또 마찬가지로 핵심 증인이에요. 유동규. 그렇죠. 유동규. 네. 그죠. 유동규 씨는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건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건에서 진실 말하고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허위를 얘기할 때 바로 충돌돼요. 그런 그렇죠.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유동규 씨는 혜택을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무죄 나온 거 가지고 살짝 또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받은 쪽으로 공범관계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준 쪽으로 공범으로 기소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뇌물이나 이런 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받은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요. 받은 쪽으로 중하게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봐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그건 준 쪽으로 넘기면 유죄가 나와요. 유동규 씨도 그래서 자기가 유죄될 거라고 생각한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유동규 씨가 진실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뭐 그 신빙성이 왔다 갔다 하네 뭐 이러면서 김용치 변호인이 뭐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처음에 앞부분에 뇌물죄 무죄된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조금. 근데 이건 유동규 씨 자체가 준 건 맞는데 기억이 너무 10년 전 얘기라서 2013년이라서 내가 기억이 불확실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부 무죄 이렇게 2천만 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천만 2천만 원 정도야 불확실하니까 본인도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게 신빙성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그 정치자금법으로 넘어간 돈에 대해서도 한 2억 몇천 정도를 유동규 씨하고 정민용 씨가 썼어요. 또 1억은 돌려주고. 근데 이것도 유동규 씨가 내가 전체 금액 8억 얼마가 넘어와서 그중에 6억을 넘기고 2억 얼마는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본인이 다 얘기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거가 사실관계는 다 인정됐어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검찰로서는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 내가 8억 이 정도의 돈이 나한테 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김용 쪽으로 다 범죄가 된다고 하려면 유동규 씨한테 들어온 돈만큼도 받은 쪽으로 이게 공범으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유동규 씨를 처음부터 받은 이제 준 쪽으로만 하면은 그 2억 얼마의 돈을 공소사실에서 처음부터 빼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로 기소하기 위해서 가장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규 씨가 가장 강하게 처벌을 받는 식으로 1심에서 구성이 됐었던 거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 부분도 2심에서는 줄여서라도 유죄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규 씨 진술은 내가 처벌받겠다 라면서 얘기한 거라서 신빙성이 그만큼 더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다.